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부동산 돈부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더운정 주거용 오피스텔 잔여세대 물량이 나왔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힐스테이트 더운정은 12월 말에 청약이 끝났고 지금 현재 잔여세대가 분양 중이라고 합니다. 힐스테이트 더운정은 어떤 상품이고 향후 전망은 어떠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힐스테이트 더운정 사업계획을 보시면요. 힐스테이트 더운정이 위치한 곳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71번지 인근입니다. 입주는 25년 8월이고요. 지하 5층부터 지상 49층까지 총 13개 동으로 건축이 되고요. 전체 물량이 3,413세대, 아파트는 744세대, 오피스텔 2,669세대, 총 3,413세대가 들어오는 굉장히 규모가 큰 단지입니다. 아파트는 올 하반기에 이제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번에 이제 잔여세대 물량이 나온 건 주거용 오피스텔 2,669실입니다. 타입은 총 5가지인데요. 펜트하우스는 분양이 마감되었다 하니 이거는 영상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잔여 물량은 25평만 남았다고 합니다. A타입과 B타입, 그리고 C타입과 D타입, 총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조는 일반적인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런 구조는 댓글에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놨으니 거기 들어가셔서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운정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쪽에 3개 동은 아파트가 되겠고요. 나머지 10개 동은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위도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남동향, 남서향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간간히 서향이나 정남향도 보이네요. 그리고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가는 위치는 1단지 쪽이고요. 2단지 쪽은 스트리트 상가가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정역과 단지 중앙 사이에 소리천이라고 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게 운정호수공원까지 이어집니다. 운정호수공원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힐스테이트 더운정의 입지 조건과 분양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운정이 들어가는 파주 운정 신도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서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 지역하고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 모습이고요. 힐스테이트 더운정이 들어가는 운정신도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정신도시는 운정 1지구, 2지구, 운정 1, 2지구와 3지구, 그리고 교화지구가 있는데요. 운정신도시 1, 2지구는 총 면적이 약 286만 평 정도의 규모의 47,776세대, 11만 9천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3년도부터 택지 개발이 진행되어서 지금은 대부분 입주가 끝났고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정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운정 3지구는 이쪽에 진한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들이 운정 3지구인데요. 총 면적 216만 평의 면적에 4만 452세대, 9만 7천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아직도 택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살짝 3지구에서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가 교화지구입니다. 교화지구는 운정 1, 2지구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다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정 1, 2, 3지구와 교화지구를 포함한 게 현재 운정신도시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정신도시는 수도권 내에 있는 신도시들 중에서 세 번째 규모고 굉장히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더운정이 들어가는 위치가 이 위치죠. 힐스테이트 더운정 주변 상세 입지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입지 조건이라는 걸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하거든요. 첫째가 교통환경, 두 번째가 교육환경, 세 번째가 편의시설 및 인프라. 이 3가지가 전부 충족되는 경우엔 우리가 입지가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입지 조건이 좋아야 실거주를 하기가 편하고 향후에 시세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힐스테이트 더운정 교통환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파주가 그동안 수도권에 있는 많은 신도시들 중에서 약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은 파주까지 들어오는 철도가 경의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경의선이 워낙에 정차역이 많고 서울까지 진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서울역까지 가는 시간이 40분이 넘고요. 용산까지 가는 시간은 거의 50분이 넘습니다. 물론 급행이 있기는 하지만 매 시간 매 초마다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열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논외로 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다른 신도시들에 비하여 집값 상승률도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요. 앞으로는 파주가 많이 바뀔 겁니다. 신설 노선들이 생기니까요. 새로 들어오는 노선들을 살펴보면 GTX A 노선은 확정이 되어서 공사 중이고요. 현재 국토부 답변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곡 소사선, 일명 서해선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이게 운정역까지 연장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양시와의 사전 협의는 끝났고 지금 국토부 발표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 대곡 소사선은 원래 소사역에서 대곡역까지만 운행을 하는 건데 대곡 소사선이 열차가 대곡에서 멈춰버리면 중간에 회차할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반면에 운정신도시까지 연장을 하면 어차피 경의선 라인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어서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고요. 차량 회차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확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지하철 3호선이 연장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직 언제 연장을 하겠다 이런 확정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운정 3지구가 입주를 시작하고 사업성이 나온다 판단이 되면 아마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사업성이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추가로 들어올 노선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3호선을 제외하더라도 경의중앙선, 서해선, 더블역세권을 도보로 1, 2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고요. 향후에 지하철 3호선이 확정이 되면 트리플 역세권을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이 높은 단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살펴보실 부분은 교육환경인데요. 내가 살 집 주변에 좋은 교육시설들이 있다면 집값 상승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통학시켜야 하는 스트레스가 없으니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런데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은 자녀분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버스 타고 혹은 전철을 타고 학교나 학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통학에 관련해서 부모님들의 스트레스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문제는 아직 어린 자녀들이죠. 어린 자녀들은 초등학교가 너무 멀리 있다던가 버스를 갈아타거나 이래야 한다면 부모님들이 자녀의 통학 관련 문제로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힐스테이트 더운정은 근처에 이제 지산초등학교라고 도보 2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자녀분들 혼자서도 충분히 통학을 가능한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바로 옆에 끼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거리면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시설 및 인프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세 위치를 살펴보시면 힐스테이트 더운정이 위치한 자리 위쪽으로는 종합병원이 지금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부지가 이미 확정이 된 자리예요. 뭐 아주대병원이 들어온다, 동국대병원이 들어온다 말들이 있는데 어떤 병원이 들어오는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어쨌든 부지 자체는 의료부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건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운정 호수공원이 22만 평 규모의 호수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요. 힐스테이트 더운정에서도 충분히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고 이런 면적이 큰 호수공원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더운정은 단지 내에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고양 스타필드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요. 단지 내 스타필드와 그 옆에 스트리트 상가, 아까 단지 배치도에서 설명드렸죠. 스트리트 상가까지 포함해서 고양 스타필드의 절반 정도는 되는 크기입니다. 하남이나 고양 스타필드가 전국에서도 워낙에 압도적으로 커서 그렇지 하남이나 고양 스타필드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상업시설이 단지 내에 조성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파급력이 크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이제 뭐 식당이라든가 뭐 병원, 그다음에 CGV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CGV도 들어오는 상황이고, 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 시설은 힐스테이트 더운정 단지 내부에서 전부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입지 조건 자체는 운정 신도시 안에서는 뭐 최상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조건을 뭐 당연히 첫 번째로 보셔야겠지만 그 외에 이제 뭐 브랜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세대수라든가 입지 조건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인데요. 브랜드는 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뭐 누가 봐도 다 좋다는 거 알고 있는 브랜드고, 세대수는 뭐 운정 신도시 내에서도 최고로 이제 규모가 큰 단지다 보니까 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상당히 괜찮다 물건 자체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위치나 입지 조건이나 뭐 이런 건 이제 좋은 거는 알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가격을 한번 봐야겠죠.
힐스테이트 더운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렴한 거는 한 7억 7천대부터 비싼 거는 한 8억 9천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들어가고 중도금 대출이 60%인데 이게 무이자라고 그래요. 60% 다. 그리고 입주 시에 잔금으로 30%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양가가 과연 합리적인가? 주변 시세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운정신도시 내에서 힐스테이트 더운정과 비교할 만한 상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운정신도시 내에서 이렇게 이제 규모가 큰 대단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분양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뭐 입지 조건이나 뭐 브랜드나 그다음에 뭐 규모 같은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제일 이제 뭐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제일 비슷한 건 아무래도 지금 GTX역 근처에 있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인 것 같아요. 물론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아파트고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차이점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가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드리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 3042세대, 입주 시기 2020년도 7월달, 힐스테이트 더운정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아까 5구 타입이 아파트, 5구 타입이 25평이라고 말씀드렸죠. 매물가는 지금 현재 비싼 건 9억 5천에서 저렴한 건 8억 5천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보셔야 하는 점은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25평은 GTX랑 굉장히 먼 동들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평들이 배치되어 있는 동들에서 실제로 GTX까지 이동을 하시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 잡으셔야 돼요. 15분 정도. 그러니까 15분이면은 솔직히 역세권은 아니죠. 근데 역세권 매물이 아닌데도 이 정도 지금 가격을 형성 중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가 품고 있는 GTX A 노선과 힐스테이트 더운정이 품고 있는 서해선 노선의 서로의 이제 장점하고 단점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GTX A 노선 굉장히 좋은 노선입니다. 운정역에서 출발해서 강남 삼성까지 25분이면 도착을 해요. 강남을 빨리 가면 좋은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많은 곳에 집값은 올라간다. 이제 아주 간단한 부동산 상식이죠. 그래서 강남을 빨리 갈 수 있다는 점은 실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동산 가치 상승 측면에서 봐도 아주 큰 호재거리입니다. 반면에 장점은 이제 강남을 빨리 가는 건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일단은 지금 뭐 예상되는 문제점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요금입니다. 요금. 요금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GTX A 노선이 그 사업을 하는데 들어간 막대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하철보다 비쌀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 동탄 SRT 노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 7,000원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왕복이면 지금 14,000원이거든요. 근데 이 14,000원이 끝이 아니고 GTX 개통 시점에 이 물가 상승률도 고려를 한다고 해요. 그럼 지금보다 어쨌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금이 좀 비싸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단점이고, 두 번째는 배차 간격입니다. 배차 간격. 이게 아무래도 배차 간격이 길 수밖에 없어요. 배차 간격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요금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GTX는 한 번 타고 실어 나를 때 꽉꽉 채워서 이제 날라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나마 요금이 조금이라도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배차 간격이 필연적으로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배차 간격을 뭐 이제 빠르게 한다면은 뭐 요금을 올리든가 아니면 사업 주체가 뭐 적자가 나든가 뭐 그래 버리겠죠. 그래서 배차 간격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환승역이 너무 적다는 거. 환승역. 환승역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강남은 빠르게 가는데 그 서울에 일자리는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마곡이나 뭐 저기 뭐 구로에도 있고 뭐 종로에도 있고 다른 지역들에도 많잖아요. 뭐 여의도에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도 다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이제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지역들에 대한 접근성은 조금 떨어진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GTX A 노선 장단점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서해선 노선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점은 아무래도 강남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GTX A 노선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제 강남으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경로는 운정역에서 출발해서 대곡을 간 다음에 대곡에서 GTX 노선을 타고
이제 강남을 가는 환승을 한 다음에 요 경로가 이제 제일 빠른 경로인데요. 운정에서 대곡까지가 지금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대곡에서 이제 뭐 삼성이겠죠. 삼성까지 가는 데는 2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환승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한 대략적으로 한 38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까 GTX A 노선은 25분이었는데 한 13분 정도가 더 걸리죠. 그래서 GTX A 노선에 비해서 강남을 빠르게 이동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GTX A 노선에서 단점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이제 반대로 장점이 되는 거예요. 사용 요금이 일단은 좀 저렴하겠죠. 요금이 저렴하고 두 번째는 배차 간격도 짧겠죠. 그 다음에 서울에 아까 양질의 일자리는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여의도나 마곡이나 여기 7호선 뭐 강남도 가죠. 이런 노선들이 서울에 이제 뭐 구로도 있고요. 서울에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강남 외 지역에 접근성이 좋다.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하고 뭐 오피스텔의 차이, 뭐 그리고 역과의 실질적으로 뭐 아이파크 25평 같은 경우는 한 15분 걸어가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 감안해서 그리고 브랜드하고 뭐 세대수, 뭐 이제 시세,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자면은 뭐 운정신도시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25평하고 비교해 봤을 때 힐스테이트 더운정 분양가가 뭐 싸게 나온 건 아니어도 뭐 비싸게 나오거나 절대 그런 거는 아니다. 적정한 수준이다. 돈값은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이제 뭐 오피스텔은 뭐 안 좋네, 피가 안 붙네, 뭐 아파트만 못하네 이런 말들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만, 뭐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걸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지금 갖고 왔는데요. 삼성역 주변에 있는 건데 호반베르디움 아파트하고 이편한 세상시티 그거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거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34평이고요. 오피스텔은 지금 24평인데도 가격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 이 역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고 머느냐. 그러니까 아파트냐 오피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입지 조건이 좋냐 안 좋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입지가 좋으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한다, 가치가. 이렇게 이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데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버나 이런 기사들에 속지 않으시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힐스테이트 더운정을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분양받은 가격 외에 추가로 더 시세가 상승할 여력은 있는 물건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을 하시려면은 그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27년까지 이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상승장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코로나 경제 위기 이거랑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 실패. 세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입주 물량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짚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다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제2의 IMF 온다고 그랬죠. 자영업자들은 다 망할 것이고 기업들은 다 부도가 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충격이, 지금도 물론 충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IMF급은 아니에요. 원래 지금보다 더 힘들어야 정상인데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있느냐. 정부에서 예산을 늘려서 각종 지원금과 복지자금을 뿌려서 죽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나 기업들을 간신히 숨만 붙어있게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금, 중소기업 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과 복지자금을 통하여 돈을 마구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망해서 자영업자 다 폐업하고 기업들 다 부도나버리면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활성이 되었을 때 이미 다 망해버린 자영업자 기업들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야 죽지마 이러면서 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면 심각한 부작용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바로 물가 폭등입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서민들 도와준다고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함부로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뿌리면요, 식료품, 의료,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부동산은 물가 상승이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가가 오르면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부동산입니다. 물가가 폭등해도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돼지고기, 소고기, 양파 이런 식료품들은 수입량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대체가 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아파트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올 수 없잖아요. 부동산은 대체 불가한 상품이라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급량을 늘려서 조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같이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뿌려대면 물가 상승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의 잘못은 아닌 게, 코로나라는 역병은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코로나를 완치하는 치료제가 나오고 경제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하는 걸 알지만 지원금, 보조금을 뿌릴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자들, 기업들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일단 살리고 봐야죠. 여기까지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가 대통령이었던 다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코로나 이후에 대처를 잘 못했어요. 앞에서 부동산은 대체 불가한 상품이라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을 풀었으니 물가가 상승한다는 걸 정부에서 미리 예측을 한 뒤 부동산 공급량을 확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어야 했는데,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투기꾼 탓이다 하면서 공급 대책은 안 내놓고 자꾸 규제 대책만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 투기꾼들은 잘못이 없어요. 정부에서 자꾸 돈을 풀고 물가가 오르니까 집값은 그냥 자연스레 올라간 거예요. 정부에서는 투기꾼 탓을 할 게 아니라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맞춰서 부동산 공급량을 늘려주면 돼지고기, 소고기, 양파처럼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였어요. 자, 정부가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보였을 때 뭘 했어야 되냐면은 부동산 공급량을 늘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쉽게 편의점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만한 동네에 편의점이 나 혼자 있어요.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장사 잘 되겠죠. 독점이니까. 이 동네에서 편의점은 나 하나밖에 없으니 얘도 와서 사고, 얘도 와서 사고, 다 이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반면에 좀 운이 나빠서 내가 편의점을 하나 차렸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편의점이 우후죽순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계속 늘어나요. 편의점이. 그러면 요 편의점의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지겠죠. 매출이. 요게 부동산이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점의 매출이 집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요게 편의점이 아니고 그냥 요 편의점이라는 글자에 부동산이라고만 그냥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신축이 나 하나밖에 없어. 이 동네에. 이 신축 주택 가격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겠죠.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 동네에. 근데 주변에 40층, 50층, 막 60층은 좀 오바고 40층, 50층짜리 고층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내 집 옆에 계속 생겨요. 내 집 옆에. 가격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공급을, 특히나 지금같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러는 상황에서는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고요. 예전에 뭐 86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건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그 분당, 편촌, 일산, 중동 이런 신도시들 30만 호. 그러니까 공급이 많을 때는 집값이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한 10년 가까이 안정이 되죠. 근데 잠깐 공급이 또 중단이 되고 비는 타이밍이 오니까 곳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곳에. 그러다가 또 이제 신도시 개발을 막 하고 뭐 이제 저기를 하죠. 개발을. 그러니까 또 쭉 올라가던 가격이 제자리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구간이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분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입주가 중요한 거예요, 입주.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아니고 입주 물량이 중요한 겁니다. 글씨가 안 써지네요. 그러니까 분양을 만약에 뭐 97년도에 분양을 했다. 그러면 입주는 한 뭐 99년이나 00년 이렇게 이제 2, 3년 뒤에 입주를 하겠죠. 그래서 당장 분양한 그 분양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주하는 물량이 중요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판단을 잘못 내려서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가격이 오르는 건 다 투기꾼 탓이다.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다 막아버려요.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재건축,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합니다. 불로소득은 나쁜 것이니 세금으로 다 환수해 가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같이 규제가 강하고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뺏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조합원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재건축 하시려고 할까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해봐야 이득이 적으니 다음 정부 때 하려고 하거나 규제가 완화되면 하려고 개발을 미룹니다.
결국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개발을 포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둔촌주공 단지이죠. 물가 상승에 맞춰서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개발을 못하게 막으니 집값은 더욱더 가파르게 뜁니다. 자, 그러자 정부가 야, 지금 집값은 너무 거품이 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앞으로는 우리가 정해준 가격 이상으론 분양하지 마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난 실수인 게요. 분양가 상한제를 걸잖아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신규 분양을 안 해요. 분양가 상한제가 뭡니까?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5억에 분양하라고 규제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는 재건축 조합원이 되는 상상을 했잖아요. 이번엔 여러분이 부동산 개발 회사 사장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억에 팔아야 할 물건을 5억에 팔라고 하는데 지금 분양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죠. 부동산 개발 회사들도 이문이 남아야 뭘 하죠. 주변 시세 반값에 팔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에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다음 정권 때 분양해야지 하면서 분양을 안 하든가 아니면 규제가 풀리면 분양하려고 신규 분양을 미루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때문에 공급이 줄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은 더욱 줄어듭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기존의 전세살이, 월세살이에 충분히 만족을 하던 사람들이 야, 지금 집값 너무 오른다. 지금 안 사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전세, 월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됩니다. 가뜩이나 공급 물량도 부족한데 이제 사람들이 원래는 집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너도 나도 부동산 청약과 매매 시장으로 다 뛰어드니 공급량은 더욱 모자르게 됩니다. 결국엔 청약으로 분양가 상한제 걸려있는 주택을 당첨받는 사람들은 로또 맞았다고 좋아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걸린 주택을 청약으로 당첨받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고통받는 오늘 같은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과거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미래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2027년까지 부동산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뿌린 재앙의 씨앗이 이제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입주 물량 감소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이제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왼쪽이 서울의 입주 물량 그래프고요. 오른쪽은 경기도의 입주 물량 그래프입니다. 분양 물량이 아니고요. 입주 물량 그래프예요. 2018년도에 분양을 했으면 2021년이나 2022년쯤 입주를 했겠죠. 정부가 2019년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분양가 상한제나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부동산 규제들을 완화했다면 2022년이나 2023년쯤에는 어느 정도 입주 물량이 받쳐줬을 텐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할 게 뻔히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택 공급량을 화끈하게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바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인데요.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소식이긴 한데 아쉽게도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분양은요, 사전 청약입니다. 본 청약이 아니고요. 언제 입주할지 모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현황인데요. 아직 계획 수립 단계인 곳도 있고요. 보상률이 0%인 곳도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원주민 분들이 과연 본인 땅을 싸게 팔려고 할까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겠죠. 이 사진 보세요. 현수막 아주 굳은 결의가 보이죠. 절대로 쉽게 협상을 하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토지 보상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 표에 보이는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토지 보상에 관련한 절차만 이 정도예요. 토지 보상을 어찌저찌 잘 끝내도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죠. 택지 조성도 해야 되고 택지 조성이 끝나면 그때부터 주택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서 3기 신도시가 실제 입주는 2030년 이후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앞으로 벌어질 입주 물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거의 부동산이 상승한 이유를 알아보고 미래의 부동산 가격을 예측해봤는데요. 이제는 현재의 내가, 현재의 여러분들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지금이 언제 또 올지 모르는 부동산 역사상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폭등장이라는 걸 눈치채셔야 합니다. 이 폭등장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 계기는 3기 신도시가 될 거고요. 그런데 3기 신도시가 입주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열심히 해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과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2030년이 되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운정은 분양가가 엄청나게 저렴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운정신도시 내에서도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GTX A 노선과 서해선 노선이 추가로 들어올 개발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는 분양가보다 최소 20% 이상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파트에 비하여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가 적고 실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힐스테이트 더운정 앞으로 부동산이 계속 상승장이니 누구나 다 계약하면 좋은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힐스테이트 더운정을 분양받으면 안 되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실거주자인데 자금력이 부족하고 영끌을 해야 겨우 집 한 채 이제 살 수가 있을 정도다. 그런데 마침 내가 청약통장 가점이 높다. 특별공급 우선순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투자로 두 채, 세 채 하실 게 아니고 실입주할 주택 한 채만 노리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마침 청약통장 가점, 점수도 괜찮고 이런 분들은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앞으로 나오는 청약 물량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점제를 노리시는 거나 특별공급을 노리시는 거면 본인이 이제 가점이나 우선순위가 가능한 건지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추첨제를 얘기를 하신 분들도 가끔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고 계획적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추첨제는 100% 운이잖아요. 요즘에 추첨제의 비율을 늘리긴 했지만 그래도 당첨이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를,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자금력이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부동산 투자를 해놓으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힐스테이트 더운정 계약을 추천하는 유형은요. 첫 번째 조건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보시는 중인데 청약 가점이 굉장히 낮고 특별공급 당첨도 어려운 경우 이런 분들은 실거주여도 굉장히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약통장 점수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조금만 가점을 쌓으면 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뭐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노려보시는 분들은 당장 실거주할 집은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주를 하시더라도 청약통장 가점에 흠집이 안 가기 때문에 실입주 하셔서 거주도 하시고 시세 차익도 보신 다음에 나중에 청약통장을 한 번 더 사용해 보시는 이런 경우들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아파트는 지금 현재 규제가 심하고 대출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투자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 오피스텔이 그 투자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제가 이제 적극 추천드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힐스테이트 더운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댓글창에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렸으니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